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원장 민승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년 이후 남성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관심도 많고 잘 아시겠지만 중년 이후 남성의 건강관리라 하면 비뇨기학적으로 전립선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전립선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식기관입니다. 사실 전립선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정액의 일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전립선이 없으면 생식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기관을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생식기관이 자궁이죠. 거기에 견줄 만한 남성에서 비슷한 장기가 전립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에서 전립선은 여성의 자궁과 같이 중요한 생식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름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이 한자로 풀었으면 전립선이라고 하는 게 앞 전자에 설립자에 샘선자를 쓰거든요. 사실 과거에 이 전립선이 기능을 잘 저희가 몰랐을 때는 위치적으로 직장 바로 앞에 있는 기관이다. 뭔가 액체를 만드는 샘과 같은 기관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름을 전립선이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전립선은 이제 방광이 있고요. 방광에서 소변이 고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소변을 보게 되는데 이 방광 바로 밑에 요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조직이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립선 위치가 그러하듯 소변 보는 거에 영향을 꽤 미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전립선이 젊었을 때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보통 평균 20g,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그만 밤토라나 호두알 크기 하나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생식기관, 남자의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그 성장과 유지에 남성 호르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 거세를 해버리거나 또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과거 역사적으로 환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환이 없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거의 안 돼 버리고 그러면 사실 전립선이 성장도 안 되고 유지도 안 되고 기능적으로 많이 퇴화가 됩니다. 반대로 전립선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덜 생기기도 했죠. 아무튼 전립선은 이 남성 호르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게 연세를 드시면 크기가 점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흔히 말해서 악성 종양은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양성 종양. 단순히 그냥 크기가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립선이 도대체 왜 커질까? 전립선 비대증이 왜 생길까?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젊었을 때 크기가 작았던 전립선이 연세를 드시면 크기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남성에서 노화가 시작되는 연령을 40 전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립선이 40 정도가 되면 점점점 커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 호르몬이 아까 제가 이제 전립선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연세를 드시면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점점점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이 연세를 드시는데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데 왜 커지느냐? 여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의학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 전립선이 성장을 하고 유지를 하고 하는데요. 연세를 드셔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점점점 내려가게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에 중요한데 남성 호르몬 분비가 조금 주네? 그러면 오히려 더 자극을 더 강하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몸에서 하게 되고 즉 남성 호르몬은
적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점점 더 예민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크기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커지는 정도를 보면요. 개인차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천히 조금씩 커지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많이 커지고 그런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전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즉 약간은 전립선 성장 속도는 개인차가 타고난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족력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는 집 분들은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전립선 비대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립선 비대가 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과거에 비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고령 사회가 되면서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인구 중에서 고령층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생길 수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제 고령 사회가 될수록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 3, 40년 전에는 남성 평균 수명이 6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90까지 다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연령이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점 전립선 비대가 진행이 되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병증 또한 점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과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또 요즘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생활 습관 변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그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식생활, 고열량, 고단백 식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게 확실하게 전립선 비대증 증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또 갈수록 이제 영양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과체중 환자들, 비만 환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확실히 전립선 비대도 조금은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시더라도요, 통계를 보시면 연령의 증감에 따라서 확실하게 전립선 크기가 커지는 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 관리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 이제 중년 이후 연령층을 보시면은 아주 흔한 만성 질환 자체가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죠. 요즘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고혈압과 당뇨와 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역시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점점 이제 빈도,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 또한 이렇게 확실하게 점점점 연세를 드시면서 환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과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확실히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께서 이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검사도 많이 하시고 실제 약물 복용도 굉장히 잘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이 문제가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굉장히 걱정들 하시고 혈당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걱정들을 하시고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 보는 게 조금 불편해지시는 경우에 어떤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나이 탓이려니 뭐 나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이것도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미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이제 사전에 검사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느냐. 사실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 가운데 요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변이 내려가야 되는데 요도 주변을 싸고 있던 전립선이 크기가 커지면 가운데 지나가는 요도를 약간 눌러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쥐듯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소변이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반사적으로 소변 볼 때 약간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점점점 방광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렵게 되고 그러다가 밤에도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소변을 보더라도 소변이 다 안 빠지고 남는 소변이 생겨서 잔뇨감도 생기고
얼른 소변이 안 나오는 현상도 생기고 또 소변이 나오다가 중간에 끊기는 현상도 생깁니다.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 저희 비뇨기과에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소변 보는 게 불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렵다,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불편을 느끼시고 많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으로 저희 비뇨기과를 찾아오시게 되면 연세가 어느 정도 든 중년 이후 남자분들 같으면 저희 비뇨기학적으로는 남성인 경우에는 전립선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소변을 자주 본다, 참기 어렵다, 소변도 약하다, 뭐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본다, 이런 증상들은 사실 전립선이 없는 여성분들에게서도 나타나죠. 여성분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경우는 방광 원인 때문에도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남성분들은 중년 이후에는 전립선 변화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도 이제 방광 원인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전립선과 방광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이제 진단 검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사실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 수지 검사라고 저희가 이제 손가락을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만져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위치가 직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항문을 통해서 직장으로 들어가서 앞을 만져보면 전립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전립선 크기도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립선 암도 조금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초음파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가 없을 때는 이 검사가 필수적이자 유일한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검사였습니다. 요즘에도 당연히 이걸 먼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검사가 뭐가 있느냐. 소변 보는 게 불편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소변으로 하는 검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소변 검사를 해서 염증이 있느냐, 혈뇨가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소변 보는 게 안 좋아지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광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 혈액 검사에서는 중요한 게 그 PSA라고 그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립선 암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 검사 항목입니다. 사실 이제 전립선이 커질 때 단순하게 크기가 커지는 비대증도 있지만 전립선 암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당연히 해봐야 되고 직장 수지 검사도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소변을 실제로 얼마나 잘 보시는지 소변 세기를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요속도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냥 변기 같은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 서서 그냥 그 변기 안에다가 소변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소변이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검사가 거의 필수적인 검사로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전립선 비대증이기 때문에 전립선이 얼마나 커졌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전립선 초음파 검사로 전립선 크기, 모양, 형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요즘에 이제 그 건강검진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전립선 초음파를 합시다 하면 건강검진에서 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강검진에서 하는 전립선 초음파는 복부를 통해서 하거든요. 아랫배를 통해서 전립선을 보는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벽에서 전립선을 보면 깊이가 꽤 있어서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복부를 통해서 전립선 초음파를 하시는 경우에는 검사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그냥 저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정도밖에 안 되고 정확한 크기나 이런 거를 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하는 전립선 초음파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검사 방법도 조금 다르고 저희 비뇨기과에서 하는 거는 또 결과지를 가져오시면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결과지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오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립선 비대가 있다 또는 뭐 전립선 석회화가 있다 이런 정도 언급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비뇨기과적으로 전립선 초음파를 하게 되는 경우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라 그래가지고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손가락 크기의 초음파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바로 앞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립선 크기나 모양, 형태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위한 초음파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저희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도 사실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만 건강보험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복부로 하는 초음파는 전립선 초음파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항문에 뭐가 들어간다 조금 꺼려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이렇게 많이 불편한 검사가 아니어서 쉽게 생각하시고 전립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그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할 때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시경 그러면 상당히 좀 거부감이 생깁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는 상당히 불편감과 통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면 마취를 하고 수면 내시경들을 많이 하시죠. 사실 비뇨기과적으로도 내시경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은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에 들어갈 때 상당히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상당히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과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제 요도 굴곡을 따라서 휘어서 들어가는 내시경이 나오면서 크게 불편감 없이 그냥 특별히 수면 마취를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하시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위해서는 직장 투지 검사,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요속도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이 정도가 이제 기본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전립선 비대가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가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그냥 오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먼저 약을 달라. 약 먹어보고 나중에 검사를 하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정확한 방법이 아니고요. 환자분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돼야 저희가 이제 치료를 정확하게 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자,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왜 하느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치료 목표. 자,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한 증상을 해결해 드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전립선 비대가 방치가 되고 점점 진행이 되면 방광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방광 기능과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전립선 비대가 점점 심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요폐라 그래서 소변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요폐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뭐 한밤중에 응급실 가셔야 되고 요도에다가 관을 넣어서 소변을 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요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가 심해지면 결국은 약물 치료에 반응이 안 되고 수술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일부분 환자분들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목표 중에 하나는 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도 개선하고 신장 기능도 보호하고 요폐라든가 수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를 한다. 이게 이제 치료 목표이자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 방향이나 방침을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오셔가지고 전립선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한 요소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g 이하가 정상인 전립선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100g 넘게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g이 넘더라도 소변을 잘 보시면 급하게 반드시 수술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아주 살짝 커져서 20 몇 그램, 30g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소변이 너무 약하고 약을 써도 소변을 잘 못 보시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향은 전립선 크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게 실제 소변 색입니다. 앞에서 이제 진단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변을 얼마나 시원하게 잘 보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100g이 넘어가도 소변을 잘 보시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아무리 전립선이 작아도 소변을 못 보시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치료 방침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전립선 크기, 실제 환자분의 소변 세기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환자분이 증상을 많이 불편해 하시느냐 이런 거를 보고 치료 방향이나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의학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생기는 부작용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고 치료 방침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서 이 환자분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런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치료 방향이나 방침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초기 전립선 비대증이고 증상이 심하지가 않으시면 저희가 그냥 두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립선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관찰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피해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아주 초기에 진단이 되고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없다고 하면 그냥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역시나 약물 치료가 기본 치료가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흔히 이제 광고를 보고 사서 드시는 건강기능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건강기능식품들 보면 별의별 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그냥 상품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소팔메토, 뭐 카리토포텐, 그다음에 뭐 유린타민, 또 요즘에 뭐 사군자, 또 요석관 이런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약 추출물입니다. 공식적인 치료제가 아니고요. 그냥 건강보조식품으로 영양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물론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처방을 해서 사서 복용을 하시는 전문 의약품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증상이 많이 불편하고 전립선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는 전문 치료제를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을 크게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룹은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때 이제 소변이 약해지고 잘 못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알파 차단제는 어떤 개념의 약이냐? 전립선이 커져서 눌려서 좁아졌던 요도를 약간 넓혀주는 작용을 하는 약이 알파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차단제를 드시면 어느 정도의 소변 세기가 더 세지는 요소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알파 차단제 개념이고요. 자, 또 다른 부류의 약은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전립선을 더 이상 안 커지게 하도록 개발이 된 약입니다. 실제로 이 약을 쓰게 되면 약간의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졌을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으신 분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전립선 크기가 이제 보통 30g이 넘어갈 때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전립선 크기를 더 이상 안 커지게 하고 조금 줄어들게 하는 약이 국내에서 처음 판매된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전공의 시절 때 이 약이 처음에 이제 발매가 됐는데 저는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부 다 남자분들이 나이를 드셔서 이 약을 먹기 시작을 해버리면 나중에 전립선 비대증은 아예 없어지겠다. 또는 아예 수술은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30년 전에. 그런데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로 이 약을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의사들이 이 약을 처방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의외로 이 약을 쓰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처음 오실 때부터 전립선이 엄청나게 커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시고 미리부터 약을 쓰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진행을 예방할 수도 있는 질환인데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큰 이제 기본적인 약물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광에 작용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막 참기 어렵고 이런 증상들은 방광 자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려운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분은 그 증상의 원인이 전립선 비대가 아니라 이 방광 문제였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따로 방광약을 사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약물 치료 중에 중요한 약제가 야간뇨에 대한 약인데요. 사실 이제 환자분들께서 찾아오시는 이유 중에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라고 여쭤보면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밤에 사람이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중간에 소변 보러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습관이 돼서 괜찮아. 그냥 뭐 한두 번 가더라도 그냥 잠깐 가서 소변 보고 와서 또 자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보고 있으니까 아는데요. 실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밤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어둡고 그러니까 넘어지셔가지고 진짜 어디 골절상을 당하시거나 심지어 이제 그 낙상 때문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가끔 저희가 보기 때문에 아무튼 밤에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데 그거가 사실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도 반드시 잡아야 될 증상이긴 한데 또 이 증상이 아주 애매합니다.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시는 것도 워낙 증상이 다양한데요. 어떤 이유가 하나가 있냐면 원래 밤에 주무실 때는 소변이 농축이 돼서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에. 근데 이제 연세를 드시면 일부 환자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소변이 농축돼서 양이 줄어야 되는데 그 능력만 떨어지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이제 소변량이 많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번씩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쓰는 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약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 상태,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는 증상을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증상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약을 써도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환자분들께서 항상 오시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또 약을 드시다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시면 스스로 약을 중단하시고 뭐 몇 년 뒤에 다시 오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십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점점점 진행을 하는 질환입니다.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크기가 커집니다.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또 방광 기능이라든가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증상은 더 심해지십니다. 당연히 약은 평생 드셔야 됩니다. 효과가 좋다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약을 안 먹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제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젊어지시면 됩니다.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시면 그냥 약은 계속 드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 좀 서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대사증후군이 많고 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약은 정말 잘 드십니다. 뭐 조금이라도 안 드시면 큰일 난다 생각하시고 너무너무 잘 드시는데 상대적으로 비뇨기과 전립선 비대증 약은 자꾸 안 드시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도 약물 치료가 효과가 좋으신 경우에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계속 약을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사실 제가 조금 언짢은 게
의료도 이제 광고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아무튼 그 건강기능식품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광고가 너무 노출이 많은 것 같고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한 광고 노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너무 간단하게 뭐 10분, 20분 걸려, 뭐 입원도 필요 없어, 뭐 소변 줄도 안 끼어, 그 다음에 뭐 실손보험도 다 돼. 이런 식으로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나 시술을 선택하실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을 왜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없을 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시자마자 수술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도 한 번도 안 써보고 그거는 일단 아니고요. 일단 검사를 하고 약을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하시는 게 맞다. 또 이제 그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염증이 자꾸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결석 같은 것도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뇨, 눈에 보이게 막 계속 피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환자분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증상들, 특히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보는 거, 소변을 자주 보고 못 참는 거,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 수술하면 이런 증상이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오십니다. 그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주 목적은 소변이 너무 약할 때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약했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밤에 깨시던 증상이 같이 좋아지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소변은 약했던 게 시원하게 나오지만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보시는 거는 그대로이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법적 다툼도 자꾸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원인보다 방광 원인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면 수술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신장의 원인이다 그래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한 다음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가끔 보는데 이제 노출되는 광고를 보면은 소변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밤에 일어나서 소변 보는 거 수술하면 좋아집니다. 이런 거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즘에 이제 그 노출되는 광고를 보면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이게 제일 좋다, 이게 제일 좋다, 이게 제일 좋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비뇨학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 시술이나 수술 종류가 한 7, 8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 가장 효과가 좋은 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또 요즘에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대신해서 홀랩이라고 하는 홀미움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의 광적출술, 이 두 가지가 아직까지도 가장 효과가 좋은 골드 스탠다드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과도 가장 좋지만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도 이 두 가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술이나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도입된 지 경험도 작고 장기 데이터도 아직 부족하고 실제 효과나 이런 것들이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랩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광고를 보면 이 홀랩이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시술들을 광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워터젯. 이거는 고압의 그 물을 뿜어가지고 전립선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수술 방법인데 일명 뭐 로봇 수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워터젯, 뭐 아쿠아 어블레이션 이런 표현을 하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전립선 결찰술. 어떤 분들은 전립선을 묶는다, 벌려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 유로 리프트라고도 말하는 게 있고요. 이런 방법들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나온 방법들인데 리줌이라 그래갖고 수증기를 전립선 안에다가 뿜어주면서 고압의 수증기 때문에 전립선 조직이 익어가지고 위축이 돼버려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들어서 소변을 잘 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시술 방법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 나온 방법이 아이틴드라고요. 일시적 니티놀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좁혀진 요도를 넓혀주는 금속 스텐트를 이 안에 넣어놨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 스텐트를 제거하면 넓혀진 채로 그대로 요도가 벌려져 있기 때문에 소변을 잘 본다. 이런 개념의 시술 방법도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시술 방법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골드 스탠다드인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홀립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간단하다는 거죠. 시술이 간단하고 시간도 더 짧고. 하지만 이거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립선을 없앨 수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뭐 결찰술 같은 경우는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는 없죠. 그냥 벌려만 놓는 거고요. 아이틴드 같은 경우는 벌려만 놨다가 나중에 스텐트를 빼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벌어진 채로 있을 거냐? 공식적으로는 4년, 5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좁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리줌이라 그래가지고 수증기로 쪄가지고 일부는 줄이지만 말 그대로 일부 크기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쿠아 어블레이션, 워터젯 이거 같은 경우는 전립선 조직을 가장 많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이제 홍보할 때 항상 내세우는 게 사정력 보존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골드 스탠다드인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과 홀랩을 하고 나면 정액이 안 나오거든요. 정액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정액이 안 나오니까 대신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정액이 나온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사정을 하고 정액이 나오는 게 당연히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쾌감도 더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고 생식이 더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정액이 안 나오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라는 건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전립선 비대증 치료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 방법 중에 효과가 좋은 거일수록 정액이 안 나오는 거고요. 일부 전립선 조직을 남겨놓고 효과가 조금 떨어지니까 정액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나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좋아. 재발률도 가장 적었으면 좋겠어. 그냥 한 번 해서 끝내면 좋겠어.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랩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50대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사정량이 꼭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하셔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될 확률이 분명히 있다. 상대적으로 재수술을 해야 될 확률이 홀랩 수술이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 이제 의사들끼리도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우리가 이제 모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하고 나서 발기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발기력은 차이가 없고요. 실제로 이제 부부관계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사정하는 느낌도 드는데 액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정액이 꼭 나와야 되느냐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먹는 경구약 중에서도 어떤 약을 드시면 사정량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연세를 드시면 여러 가지 노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정량 자체가 원래 점점점 줄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립선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정량이 너무 줄었다. 사정할 때 사정 세기가 너무 약해졌다. 쾌감이 점점점 떨어진다. 아무런 전립선에 대해서 치료를 안 하는데도 이런 변화가 있어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노화가 진행이 되면 정액 생산 자체가 조금 줍니다. 그래서 사정량 자체가 좀 줄게 되고요. 또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쓰게 되면 사정량은 더 줄게 됩니다. 수술하면은 당연히 더 줄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사정력이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100% 보장이 되는 게 전혀 아니고 당연히 사정량은 조금 줄고 또 그런 시술을 하더라도 사정액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중점을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이제 주로 하는 수술 방법은 로봇 수술기를 이용해서 전립선 적출술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효과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굉장히 확실한데 전립선을 거의 대부분 뭐 캡슐, 뭐 흔히 쉽게 말해서 전립선 껍질만 남겨놓고 속을 다 파내버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거의 홀랩 수술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너무 전립선이 큰 경우에는 홀랩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효과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이것도 건강보험이 안 돼서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그 남성 건강에서 상당히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전립선 암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국내에서 남성들한테 생기는 암 중에 전립선 암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지금 1년에 3만 명 가까이 3만 명 가까이 새로운 전립선 암 환자들이 생기는데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립선 암 환자가 늘어난 거, 그 다음에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고열량 고단백 식사를 하면서 늘어난 거. 근데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있고 당연히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립선 암도 가족력이 상당히 뚜렷해서 가족 중에 전립선 암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전립선 암 발생 가능성이 거의 한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무조건 꼭 조기 검사를 하고 조기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끔 이제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립선 암 검사를 같이 하게 되지만 본인들께서 이제 전혀 내가 소변 보는 게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비대증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전립선 암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검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모든 암이 그렇지만 말기가 돼야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기 검사를 하셔가지고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전립선 암 검사를 위해서라도 중년 이후 남자분들은 비뇨기과랑 좀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립선 비대증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진단과 치료 방법,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신 중년 이후 남자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전립선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고 아울러 전립선 암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건강관리에 있어서 남자들은 아무튼 연세를 드시면 전립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